네, 김한준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박사님을 항상 이렇게 월요일 날 모시니까 따끈따끈한 시장 얘기는 좀 못 듣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되면 뭐 어제는 어쨌고 내일은 어쩔 것 같은데 지금 뭐 좀 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오늘 저녁에 또 미국도 쉬고 휴장이어서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따끈따끈한 얘기를 항상 못 듣는데 저희는 약간 아쉬운데 박사님도 좀 아쉬우시죠?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럼 좀 반영을 해볼까요? 어떻게? 네. 그래서 뭐 조금 따끈따끈하진 않지만 조금 지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워낙 뭐 박사님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니까 저번 미국 시장, 고용 시장, CPI 뭔가 이렇게 저는 느낌이 뭔가 한 챕터가 지나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이 챕터가 끝나면 네.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정리를 좀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좀 한 챕터가 끝난 느낌 네. 이게 들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하고 또 지지난주 한 2주 동안 네. 결국에는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네. 금리가 계속 내렸고 네. 시장 금리가 네. 내려갔죠. 그리고 좀 시청자분들이 큰 관심은 없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제 국채 입찰 네. 같은 경우도 10년물 뭐 이런 입찰이 있었는데 해외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그랬다면서요. 네. 상황리에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낮게 채권을 발행해도 해외에서 이제 사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그 네. 정도로 이제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조금 물가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지지난주인가 나왔었는데 네. 그게 56에서 이제 49.6으로 이렇게 급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경기가 식으면 별로 이제 안 좋은 뉴스인데 사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좀 물가 또 통화 정책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떨어진 것을 이제 환호했고요. 네. 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물가가 나왔죠. 네. CPI가 나왔는데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CPI 지난주입니다. 네. 지난주요. 네. 네, 목요일 날. 굉장히 네. 시간이 맞습니다. 네. 주말 지나고 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희 뭐 네.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그 현지 시간으로 아마 12일 네, 네.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저녁 때 나왔죠. 네. 나왔는데 물가가 어쨌든 그 헤드라인 물가는 6개월 연속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전월비로는 사실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0.1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조금 적게 오른 게 아니라 전월에 비해서 조금 빠졌다. 네. 전월비보다 낮다는 거는 저번 달보다 지금 물가가 더 낮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0.1. 계절 조정을 네, 했지만 예. 마이너스 0.1이니까 이거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네, 의미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조금 초점을 두는 것은 네. 결국에는 빠질 줄 알았어요. 빠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이제 물가를 상품 물가 그리고 이제 서비스 물가, 네. 근데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 물가, 뭐 비행기 티켓 값이라든지 운송비라든지 네. 뭐 교통비 이런 거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 물가지 않습니까? 네. 전기, 가스료 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이제 네. 휘발유가 전년 동월 대비 9.4%나 밀렸으니까 예, 예, 예. 이게 에너지와 관련된 그 서비스 물가는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 물가. 그 대표적인 게 주거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거비만 떨어지면 이제 조금 많이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주거비도 미국 집값이 꺾인 게 한 6개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꺾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꺾일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첫 뛰고 포 뛰고 다 하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곧 떨어질 거나 네.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잡혔다. 네.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임금이죠. 고용. 임금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서비스업 물가가 아직까지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시장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 요것만 이제 떨어지면 되는데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만 현재 수준만 유지돼도 연 중반에 5% 소비자 물가는 이제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거비까지 이제 앞으로 내려오면 2분기 네. 또 하반기에 계속 내려오면 그러면 연말에는 뭐 3%대 소비자 물가 거의 뭐 안전하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임금이 조금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물가가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3%대 초중반 물가는 올 연말 정도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쪽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좀 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요인이 물가 하락, 금리 하락에 따른 조금 그 주식 시장의 좀 금융 환경의 좀 변화를 좀 환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고용 관련된 지표들은 역시 계속 헷갈리는데요. 고용에 관련된 서비스 그런 물가가 좀 덜 떨어지면 이게 사실 급락에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급락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 급락해도 좋은 건 아니니까 지금 사실 되게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정도 살살 하는 게 아닙니까? 더 떨어져야 됩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아마 연준이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일리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골디락스. 이제 뭐 경기도 좀 서서히 뭐 약간 식지만 뭐 조금씩 식어가고 물가는 확실히 잡히고 통화 정책은 긴축은 멈추고 이러면 이제 최적의 주시장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2주 전부터 골디락스가 나와요. 그 지금 슈퍼 까치랠리가 일어난 큰 배경이기도 합니다. 골디락스 환경에 대한 기대감.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안 떨어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해 물가가 5% 오를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임금 한 5% 올려주세요. 최소한 5% 올려야 똔똔입니다. 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이 적어도 물가 인상 정도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은 5%의 임금 인상에 여러 가지 5% 여전히 물가 상승률도 높은데 임금마저도 5% 올려주면 그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비스업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접객, 레저 뭐 이런 그 서비스업은 지금 미국 고용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이거는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죠. 뭐 옆집에서는 5% 올렸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근데 실업자 한 명당 1.7개의 일자리를 지금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 시장이 굉장히 조금 그 공급 부족인 상태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고용 시장의 공급 감소에다가 인플레이션이 깔려 있고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전가가 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 쪽에서의 임금 물가 상승은 잘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나선형 악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계속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현재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저번 주말에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 벌써 답을 다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왜 이 와중에 페드 연준 의원들은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느냐 그게 제 질문이었는데 답을 벌써 다 해주셨네요. 좀 그런 거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식 시장이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금융 컨디션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좀 그리고 가뜩이나 팬데믹 때 뭐 통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은 못했지만
코인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좀 일을 하러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예, 근데 주식시장이 계속 좋으면 조금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개인 소비에 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연금 중에서 한 50%가 주식이 네. 담겨져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으면 좀 은퇴 세대 같은 경우도 아르바이트를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식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연준 위원들. 그 지금 얘기해 주신 네. 대로 그 아까 노동 고용 관련돼서도 고용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 이런 자발적인 실업, 네. 한번 쉬러 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 네. 그리고 외국인? 이 외국인, 정도입니까? 이 두 가지 정도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뭐 어쨌든 사망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인구가 팬데믹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근데 사실은 실질 어쨌든 그 코로나19로 사망자는 더 되겠죠. 네. 예, 사실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검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훨씬 많은데 이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렇겠죠. 노동시장에서 사라진 거죠. 증발된 거죠. 네.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민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좀 그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정부가 보조금도 줬고 또 재테크도 그동안 조금 좋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공급이 딸렸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런 그 서비스 물가가 아직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아킬레스건이다, 네. 오게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 산업, 모든 산업의 민간 주간 노동 평균 시간이거든요. 아, 노동하는 시간이 줄었네요. 네, 시간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특히 2달 연속 굉장히 크게 줄었거든요. 쭉 2020년 초부터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최근 2달간은 많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봤더니 2008년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 초입 국면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저게 2020년도부터 쫙 올라갔는데요. 저게 네. 저렇게 올라간 이유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중간이죠. 중간에, 네, 예, 중간인데 예.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많이 일한 네, 거죠. 많이 일한 거죠. 예. 예. 약간 이제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정상화된 2020 작년 2022년부터 쭉 내려왔죠. 그리고 한 10년 동안 굉장히 저 부근에서 굉장히 안정됐네요. 네. 그래서 팬데믹 때 제일 안 좋을 때보다는 지금 높지만 그래도 이제 내려오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전히 강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 나눈 뭐 서비스업 쪽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고용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노동 시간이 줄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곧 임금도 뭐 팍팍 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완만하게나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쪽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연준도 그렇게 매파적으로 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결론은 네. 뭐 물가 이슈는 이미 시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물가에 더 이상 이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주식시장에서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 또 기업 실적 예. 이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의 추가 완전히 지금 이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적인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편이지만 이게 내려올 거라는 네. 그림은 좀 명확하게 보인다. 맞습니다. 불확실성은 많이 사라졌다. 네. 네. 라는 말씀. 실질 금리도 좀 내려가고 네. 있고 네. 또 환율도 네. 워낙 이제 좀 안정됐다 그럴까 달러가 좀 낮아졌으니까 맞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환율은 안정이 돼가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물가 이슈는 좀 퇴장을 하고 그럼 새로 등장하는 이슈는
기업 실적. 실적이겠네요. 네, 실적. 결국 예. 경기 실적인데 네. 아직은 이 경기 사이클도 조금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기억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70년대 1, 2차 석유 파동이 예. 사실 굉장히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인구 중에서 까마득한 네, 옛날이. 겪어보지 못한 네. 분들이 그때 많고. 어떻게 됐죠?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뭐 굉장히 지금보다는 높았죠. 예. 네, 20% 가까이 예. 됐으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잘 됐었던가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부터는 주식시장이 날아갔죠. 네. 예. 그리고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다음에는 항상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뭐 역사를 거슬러 보면 1차 세계대전 1910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네. 1945년까지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지금 석유 파동 70년대 네. 역사적으로 1900년 이후에 세 번의 큰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네. 다 전쟁이었습니다. 뭐 네. 석유 파동도 전쟁이었으니까요. 네. 뭐 석유 전쟁이고. 네. 근데 이 어쨌든 그런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주식 시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호황 장세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전쟁이었나요? 우크라이나는 아니고 저기 바이러스하고. 네, 전쟁이 그러네요. 예, 예. 바이러스와의 예, 전쟁이네요. 예, 예. 네. 그러네요. 새로운 전쟁 양상도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네. 네. 이거 사실 작년에 많이 빠졌어요. 네. 예, 작년에 진짜 무슨 특별한 뭐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계속 이 정도면 바닥이야 하고 있다가 다들 손해를 많이 본 게 네. 야 20% 빠졌는데 그렇죠. 네. 무슨 뭐 금융위기도 아닌데 그런데 30% 빠지고 또 네. 빠지고 또 빠지고 하니까 지난주 보면 뭐 CPI 확인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식 시장이 올랐지만 사실 그 폭에 비해서 금리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했고 주식 시장은 조금 아쉬운 감도 네. 없지 않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연말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실적을 좀 확인해 보자라는 심리일까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럴 보십니까? 겁니다. 네. 예,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주식시장에 이제 뭐 PER, 뭐 혹은 PBR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건 아니지만 아주 싼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예, 국장이나 미장이나.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공격 앞으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어 뭐 이러기에는 조금 뭐 이렇게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뭐 지난주만 해도 세계은행이 뭐 경제 성장 전망률을 크게 낮췄죠. 전 세계 3.0에서 1.7인가를 네. 낮췄잖아요. 네. 이게 IMF가 연초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 연초에 1년 전에 이맘때쯤에 4.5%인가 봤습니다, 아마. 4.5%가 지금 1.67, 뭐 IMF는 뭐 어쨌든 안 나왔지만 세계은행 기준으로 1.7이 찍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최근 1년간 얼만큼 하향 조정을 했냐. 사실은 무서운 전망이거든요. 네. 세계 경제가 신흥국도 있고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높은 네. 신흥국도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1.7이다. 이거는 되게 좀 무서운 얘기고요. 미국도 좀 작년 이맘때쯤의 성장률은 거의 뭐 2.5% 이하로 보면 조금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 0.5%. 네. 그렇죠. 그리고 0.5%도 지금 뭐 약간 월가에서는 좀 높다. 조금 높은 예, 편입니다. 예, 컨센서스 예, 마이너스 예, 예. 보는 데도 예, 있거든요. 예, 예. 마이너스 0.5. 저도 한 제로 성장 정도라고 보고 네. 있는데 약간 마이너스 0.5에 예, 가까운. 예, 예.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이 최근 1년간 급속하게 식었던 거죠. 네. 경기가 이렇게 식으면 결국 기업 실적이잖아요. 기업 실적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고 굉장히 낙폭이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됐잖아요. S&P 500 같은 경우에 4,800에서 이때 4,000까지 반등했고 코스피 3,300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뭐 2,400, 500 지금 이제 회복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한 2100 지난번 9월 하순에 2130 정도의 신저점 네. 정도와 지금의 한 2400선은 조금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좀 온도가 네. 주가의 온도가 조금 높죠.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뭐 앞으로 괜찮다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미 올랐다. 네, 지금 약간은 주가는 애매하다. 네, 근데 경기는 어마무시한 침체가 올 수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다. 또 기업 실적은 좀 베일에 가려 있죠 지금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조금 그 아주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확인을 네, 좀 더 뭔가 좀 해봐야 확인하고 되겠다. 싶어하는. 물론 이제 그 확인을 할 때는 네. 주가가 많이 올라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불안한 거죠. 뭐 언제 편할까 지금 편한 적은 없는데 근데 이번 상황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주로 우리가 퍼 많이 보잖아요. PER. 예. PER로 볼 때 지금 박사님도 이게 좀 애매하다. 네. 이게 높은지 낮은지. 근데 PER이라는 게 결국은 그 예측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제일 겁내하는 게 야 PER이 뭐 이게 뭐 저점이다 고점이다 하는 거는 이 정도 오를 수 있지. 이 정도 뭐 괜찮아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야 그 예측치 그 기업 이익 예측치 그거 지금 이 경기가 이렇게 네. 떨어진 거를 반영 안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뒷목이 야 저 말이 맞으면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반영이 됐나요? 미국장이나 국내장이나? 그게 이제 지금 포인트죠. 예. 사실은 국내장에서도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뭐 PBR 0.8배. 네. PBR이라는 것은 좀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 밑으로의 어쨌든 위험을 네. 그 측정할 때 유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1.1배 PBR. 네. 이거는 이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워. 예. 이제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돼도 충분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충족되려면 말씀하신 돈을 벌어야 돼. 네, 돈을 벌어야 예. 되고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예.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이 이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예. 아직 수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수정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벌써 하지 않았을 거야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EPS에 지금 올해 예. 1년 후에 EPS, 그러니까 올해 EPS죠. 예, 예. 올해 EPS가 한 235달러 정도 네. 예상을 하는데 지금 뭐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택도 없다. 190달러, 195달러 정도로 그러면 한 20% 아래인가요? 네. 이 정도로 200달러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볼까요? 네. 가져오신 그래서 박사님께서. 뭐 S&P 500 EPS와 적정 지수, 그러니까 결국엔 EPS가 지금 현재는 230달러 정도로 올해 이제 컨센서스는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네. 230달러면 이 정도만 만약에 충족되면 이게 뭐 PR 조금 앞으로 경기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간다면 이익도 개선되니까 4,100, 4,300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4,300이면 뭐 지금 현재 주가 대비 10% 예, 그렇죠. 업사이드가 예.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뭐 부정적인 만약에 230달러는 이거 말도 안 되고 이쪽으로 찍힐 거야라는 쪽에 베팅을 한다면 또 이익이 또 줄면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 많이 지불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PBR도 17배, 18배가 아니라 16배 뭐 이렇게 15배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중 때문에. 네,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이제 소위 PR의 디레이팅 예. 할인이 일어나면 뭐 2,850, 3,000 이런 것도 페어밸류로 찍혀요. 예. 그러면 3,000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4,000인데. 예. 그러니까 20% EPS가 줄면은 주가는 20%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네, 그 PER까지 또 쭈그러들면요. 예, 쭈그러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현재 PER 정도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190달러는 너무 과하니 저는 한 200달러 정도로 보겠다. 이러면 3,400이나 3,600. 현재 주가에서 한 적어도 한 10%, 15%는 하락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에 기업들이 이제 뭐 올해 우리 회사 이익을 뭐 이렇게 봅니다.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방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후행적으로 좀 미리 좀 이렇게 하진 않고. 찍으면 좋겠지만 발표한 거 보고 그 숫자 하나요? 항상 후행적입니다. 그럼 조정도 좀 하나요? 회사가 나 100원 벌 것 같아 그런데 넌 아니야. 그럼요. 예, 그건 좀 하죠. 애널리스트에겐 들어갑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뭐 좀 환경이 좀 복잡해서 극단적으로 좋게 보는 쪽과 안 좋게 보는 쪽 빼면 평균적으로는 EPS를 어느 정도로 네, 저는 뭐 한 거예요? 200달러에서 210달러.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이 한 190조에서 195조로 지금 추정되는데 네. 올해 이제 아니요 재작년에 한 195조였죠. 근데 작년에 한 150조 예. 정도로 이제 지금 이미 그거는 재작년에 195조에서 작년에 한 150조 정도는 이제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고 봐야죠. 이제 네, 확정치였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니까 네, 4분기 네. 실적 안 네, 나왔지만 거의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문제는 150 몇 조에서 올해 이제 130조가 되느냐 아니면 140조 정도로 선방하냐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컨센서스는 크게 안 주는 걸로 150조 있나요 아직도요? 아직도 한 150조 근처에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하고도 관계가 있겠네요. 저 네, 워낙 크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은 에너지 기업들이 네. 실적이 좋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미국도 네. 미국이 특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작년에는 조금 완전히 끌어내렸고, 근데 올해까지는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더 나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하이닉스도 뭐 적자 얘기가 나오고 좀 더 이익이 줄 거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이제 이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줄었을 때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만약에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 시장이 바로 탄력적으로 반등하기는 결국엔 실적이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이제 역실적 장세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실적이 EPS가 이렇게 중요해지면 EPS는 아무래도 뭐 경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개별 기업에 굉장히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개별 기업을 더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매크로보다는 네. 기업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매크로 이슈는 사실 이제 좀 어찌 보면 투자자들의 손을 떠난 느낌이 들고요. 네, 네, 그리고 통상 뭐 엄청난 위험이 경기 쪽에서 위험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한 정말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듯이 뭐 정말 폭풍과 오지 않는다면 이제 매크로 이슈는 조금 접고 네. 주가는 사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또 실적에 따라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나올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씀 많이 듣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봐야죠. 네. 애널리스트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